주식시장이라는 말을 들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쉴 새 없이 전멸하는 복잡한 차트와 비인격적인 숫자의 나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유리화면 너머를 들여다보면 그곳엔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의 광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서 있는 아파트나 땅을 거래하는 부동산 시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는 인기가 몰리는 입지를 선점해 불을 거머쥐고 누군가는 쇠락하는 입지에서 고통을 맛봅니다. 주식시장 역시 본질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파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유기체의 소유권, 즉 주식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욕망의 체계가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더 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92년 뉴욕 월스트리트의 어느 낡은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 24명의 중개인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주식을 거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 금융의 심장이라 불리는 뉴욕 증권 거래소 NYSE의 적막한 시작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의 가치가 매일 심판대에 오르고 자본의 향방에 따라 국가의 운명까지 뒤바뀌는 거대한 광장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광장의 공기를 단 하나의 숫자로 읽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그 숫자에 단 100만 원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었다면 오늘날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100만 원은 시간이 흐르며 스스로를 복제하고 증식하여 수십억 원이라는 거대한 숲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폐쇄적인 광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이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케 한 엔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의 궤적을 쫓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스닥이라는 낯설고도 거대한 이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견고한 성장이 과연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신화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확신 섞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는 지난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군림해온 권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욕 증권 거래소 NYSE입니다. 이곳은 마치 세상의 모든 명품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거대한 백화점과도 같았습니다. 코카콜라, 보잉, 존슨 앤드 존슨처럼 이름만으로도 신뢰를 주는 기업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했지요. 거래 방식 또한 지극히 아날로그적이었습니다. 시끌벅적한 객장에서 사람들이 고함과 손짓으로 주가를 결정하던 풍경, 모든 가치 평가가 사람의 육성을 거쳐야만 했던 그 시절은 안정과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질서의 틈바구니에서 누군가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 시장은 단 하나여야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토록 낡고 느린 방식에 우리의 자산과 미래를 맡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1971년 월스트리트의 질서를 뒤흔든 정교한 반항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스닥, 풀어서 설명하자면 전미증권협회 자동호가 통보 시스템이라는 다분히 건조하고 기계적인 명칭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나스닥은 세계 최초의 전자주식 시장으로서 육체적인 노동이 지배하던 객장을 차가운 연산이 흐르는 네트워크로 대체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모여 소리칠 필요도 서로의 눈치를 보며 수신호를 보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나스닥은 미래의 기술주만을 엄선에 진열해 놓은 최첨단 편집숍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대 제국으로 부르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같은 기업들이 바로 이 차가운 서버 안에서 첫 숨을 내뱉으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결국 월스트리트는 두 개의 태양을 갖게 된 셈입니다. 전통과 안정을 상징하는 거대 백화점과 혁신과 미래 기술을 상징하는 최첨단 편집숍. 하지만 이 첨단 시스템이 가져온 투명함이 과연 인간의 탐욕까지 투명하게 정제할 수 있었을까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공존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새로운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의 공기를 단번에 읽어낼 수 있는 정교한 성적표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나스닥 종합지수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3,000개가 넘는 기업 전체의 움직임을 합산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자본의 세계에서 투자자들은 정교생의 평균 점수에는 그리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오직 시대를 이끄는 최상위 우등생들, 즉 정요 1등부터
100등까지의 성적표였습니다. 이 지독하게 세속적이고도 효율적인 갈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추앙하는 나스닥 100의 탄생 배경입니다. 나스닥 100은 이름 그대로 나스닥에 가움 상장된 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가장 규모가 크며 거래가 활발한 상위 100개 기업만을 따로 추출해 만든 지수입니다. 말 그대로 혁신 기업들의 정수만을 모아놓은 특별반인 셈입니다. 이 명단에는 아이폰으로 인류의 일상을 재정의한 애플, 소프트웨어의 제국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절대 권력으로 부상한 엔비디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자본이 가장 탐내는 이름들이 빠짐없이 포진해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넓은 의미의 지표라면 나스닥 100은 핵심 기술주들의 박동만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날카롭고 예리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우등생 명단에서 금융회사는 철저히 배제된 것일까요? 마치 축구선수와 농구선수를 한데 모아놓고 누가 더 뛰어난 운동선수인지 하나의 기준으로 판별하려는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스닥은 기술과 혁신이라는 선명한 잣대만으로 미래의 가치를 측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덕분에 투자자들은 금융이라는 변수가 제거된 오직 혁신 기업들의 순수한 성적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우등생 명단에 한번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그 지위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일까요? 나스닥 100이라는 이 우등생 특별반이 가진 진짜 무서움은 그 화려한 명단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냉혹한 시스템, 즉 리벨레언싱이라 불리는 자동선수 교체 체계에 있습니다. 이를 프로스포츠 리그에 비유하자면 매 시즌이 끝날 때마다 성적이 부진한 팀을 가차없이 2부 리그로 강등시키고 그 자리에 가장 강력한 신예를 채워 넣어는 승강제와 같습니다. 나스닥 100은 매년 12월이 되면 시가총액 순위를 기준으로 기업들의 성적표를 다시 매깁니다. 이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그간의 명성과 관계없이 즉각 퇴출당합니다. 자본의 논리 앞에 자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12월에도 어김없이 이 냉정한 처분이 단행되었습니다. 한때 혁신의 상징이자 요가복의 샤넬이라 불리던 룰루레몬, 그리고 바이오테크의 강자였던 바이오젠을 포함한 6개의 기업이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결코 나쁜 회사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며 시장의 탐욕을 자극하는 새로운 포식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는 데이터 저장 기술의 전통적 강자에서 인공지능 인프라의 핵심으로 거듭난 시게이트와 웨스턴 디지털 같은 기업들이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나스닥 100은 결코 고여있지 않는 스스로 낡은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받아들이는 거대한 유기체라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존재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새로운 시대의 표준을 제시하는 존재가 그 왕좌를 계승하는 서바이벌 시스템. 나스닥 100이 수십 년간 시장의 최전선에서 압도적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정화작용에 있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최상의 라인업을 유지해준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술이라는 이름의 광기가 이 정교한 시스템을 집어삼켰을 때 과연 이 서바이벌 게임은 어떤 비극으로 막을 내렸을까요? 때는 2000년 3월 10일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광적인 기대감이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 뒤에 닷컴이라는 꼬리표만 붙어 있다면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자신의 자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숫자는 그 광기를 증명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0년 3월까지 불과 5년 만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400% 넘게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축제는 한순간에 막을 내렸습니다. 정점을 찍은 지수는 이내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002년 10월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무려 약 78%나 폭락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손에 남은 것은 단 2,200만 원뿐인 셈입니다. 시스코 같은 거대 기업의 주가는 80% 이상 무너졌고 현재의 제국인 아마존조차 당시에는
95%라는 치명적인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상처가 회복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000년의 고점을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청춘과 노후 자금이 그 15년이라는 정적 속에 통째로 갇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본의 냉혹한 진실을 목도합니다. 높은 수익률은 반드시 높은 변동성이라는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스닥 100은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고성능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실제로 2022년과 같은 하락장에서 S&P 500 지수가 약 13% 하락할 때 나스닥 100은 그 2배가 넘는 약 28%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15년 동안이나 침묵하며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스닥 100을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고성능 스포츠카에 비유한다면 미국 시장의 또 다른 상징인 S&P 500은 묵직하고 안락한 대형 세단과 같습니다. 스포츠카는 장애물이 없는 직선 도로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속력을 뽐내며 모두의 선망을 한 몸에 받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예기치 못한 폭풍이 불어닥치고 도로가 험해지는 순간 차체가 가볍고 예민한 스포츠카는 일반 세단보다 훨씬 더 크게 요동치며 궤도를 이탈할 위험에 직면합니다. 실제로 시장이 비명을 지르던 2022년의 기록을 복귀해 보십시오. 다양한 산업군에 걸친 우량기업 500개로 구성된 S&P 500 지수가 약 13% 하락하며 방어력을 과시할 때 나스닥 100은 그 2배를 상회하는 약 28%라는 치명적인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보다 높이 비상하지만 하락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깊은 심연으로 추락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스닥 100 투자가 숙명처럼 짊어져야 할 본질적인 리스크, 즉 변동성이라는 이름의 대가입니다. 앞서 언급한 닷컴 버블의 정점에서 투자를 시작했던 이들에게 주어진 15년이라는 공백은 단순히 숫자가 제자리를 찾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생애 주기에서 가장 풍요로워야 했을 세월이 자본의 몰락과 함께 통째로 박제되어 버린 잔인한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수익률이라는 신기루 뒤에 숨겨진 이 고통스러운 유해를 당신은 과연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시장의 하락이 아니라 속도에 중독되어 제동 장치가 마비된 우리 자신의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변동성의 위협 앞에서도 왜 전 세계의 노련한 자본은 여전히 나스닥 100이라는 좁은 관문을 향해 집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수익률이 주는 달콤한 환상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그 은밀한 설계도가 바로 이곳에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거부할 수 없는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상점 대신 아마존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욕망을 해소하고 대면 은행 창구 대신 손바닥 위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부를 관리합니다. 2026년 현재 이러한 디지털로의 전이는 더 이상 기술적 진보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 문명사회에서의 생존을 결정짓는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주역들이 모인 정점이 바로 나스닥 100입니다. 둘째는 이들 기업이 구축한 견고한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한국의 카카오톡이나 애플의 아이폰 생태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이가 그 시스템 안에 머물기에 개인은 그 굴레를 벗어나는 순간 유무형의 사회적 단절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시스템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경쟁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 즉 경제적 해자가 구축됩니다. 한번 이 제국의 시민이 된 사용자는 결코 다른 땅으로 망명하기 어려운 구조에 포섭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스닥 100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100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류의 일상을 장악한 디지털 제국의 지배권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들이 설계한 미래의 질서에 투표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제국의 확장에 베팅하며 안도하는 사이 제국은 우리의 데이터와 시간 그리고 욕망을 양분 삼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진화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인간의 지능마저 대체하려는 거대한 인공지능의 신탁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뜨겁고도 거대한 파동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신탁입니다.
과거 2000년의 닷컴 기업들이 인터넷이라는 막연한 신기루에 기대어 실체 없는 거품을 키웠다면 지금의 나스닥 100을 지배하는 거인들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라는 실존하는 기술 위에 견고한 실적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증명하는 변화의 속도는 우리의 빈약한 상상을 압도합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정점에 있는 TSMC는 인공지능 관련 매출이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비롯한 빅테크 제국들은 인공지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5년 4천억 달러 규모였던 이들 제국의 자본 지출은 2026년 현재 5,270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례 없는 팽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높은 수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다가올 수십 년의 인류 표준을 결정짓는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역시 2035년까지 연평균 30%에 육박하는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나스닥 100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100개 기업의 지분을 나누어 갖는 행위를 넘어 인공지능이 재편할 인류 문명의 새로운 운영 체제에 베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은 가장 효율적이고 냉혹한 방식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진보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묵직하게 던져야 합니다.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이 천문학적인 부의 결실이 과연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소외시킬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될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소유해야 할까요? 이제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증식시키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냉정한 최종 지침을 시작하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합니까? 앞서 우리가 파헤친 나스닥 100이라는 우등생 특별반의 성적표를 그대로 소유하고 싶다면 개별 기업을 하나하나 추적하는 수고를 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 자본시장은 우리에게 상장 지수 펀드, 즉 ETF라는 효율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1999년 3월 10일에 탄생의 나스닥의 모든 영광과 오욕을 지켜본 산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티커명 QQQ입니다. 이 자산 한 주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애플과 엔비디아를 포함한 100개의 혁신 제국에 동시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만약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싶다면 2020년 10월에 출시된 QQQM이라는 선택지도 존재합니다. 두 상품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며 거의 일치하는 궤적을 그리기에 당신의 투자 호흡이 길수록 비용이 낮은 신생 상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사야 할까요? 우리는 나스닥 100이 고성능 스포츠카처럼 극심한 변동성을 가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괴물을 길들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당신의 감정을 거세한 적립식 투자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기계적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이 방식은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평균 단가를 정밀하게 조율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는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과열될 때는 매수 속도를 늦추며 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은 헬스장에서 매일 묵묵히 근육을 단련하는 고독한 수행자와도 같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오만을 버리고 루틴에 미하게 당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 그것이 폭풍우 속에서도 항해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사야 할까요? 나스닥 100이 아무리 매혹적일지라도 당신의 모든 생존 자금을 하나의 엔진에 올인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스닥이 스포츠카라면 S&P 500은 안정적인 대형 세단입니다. 현명한 자산가는 자신의 차고에 두 대의 차를 모두 구비합니다. 평일에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투자금의 60에서 70%는 미국 전체의 우량주를 담은 S&P 500 ETF에 배치하여 견고한 기반을 다지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30에서 40%만을 나스닥 100에 투입해 폭발적인 성장의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하락장에서는 세단이 충격을 흡수하고 상승장에서는 스포츠카가 수익률의 고점을 높이는 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야말로 자본의 변덕으로부터 당신의 수면을 지켜줄 유일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교한 설계조차 당신의 내면에 깊이 박힌 근본적인 신념이 흔들린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낡은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서 시작해 실리콘이 세운 제국을 거쳐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신탁 앞에 선 나스닥 100의 연대기를 함께 목격했습니다. 스스로 낡은 세포를 도태시키고 새로운 혁신의 유전자를 수혈하는 이 냉혹한 서바이벌 시스템은 자본이 어떻게 스스로를 정화하며 영생을 꿈꾸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투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선택으로 요약됩니다. 당신은 전통시장의 정적인 안정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혁신 시장의 비정한 성장성에 올라타시겠습니까? 당신은 시장 전체의 평균적인 성과에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잔인하게 단련된 100명의 우등생에게 당신의 운명을 거시겠습니까? 10년 후 당신의 자산은 어떤 기업들과 함께 숨쉬며 성장해 있기를 바랍니까? 이 질문에 잠시 시간을 내어 진지하게 답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계좌의 잔액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미래를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의 물결에 당신의 소중한 생애를 투입하고 싶은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백입니다. 나스닥 100에 자본을 던진다는 것은 단순히 수익률을 쫓는 행위를 넘어 기술의 진보가 인류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당신만의 신념을 증명하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자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냉정한 거울과 같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당신의 공포와 탐욕,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신념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철학을 세우고 그 믿음의 무게를 견디며 묵묵히 실천하는 자만이 시장이 허락한 결실을 온전히 거머쥘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미래가 투영된 그 거울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